첫째, 그 수요 측면이야.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가격을 엄청 올렸던 이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적 수요,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어.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 AI 시대란 게 내가 추정하는 AI 시대는 그 학습형 AI와 추론형 AI 토탈 값이야. 여전히 늘어.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 여전히 는다는 가정 속에 추론형 AI용 반도체 그리고 학습형 AI, 학습을 위한 AI 도구로서 필요한 반도체 수요의 합산은 무조건 늘게 돼 있다고. 나 동의해. 뭐 엄청 는다. 엄청 는다. 다만 초기에는 학습을 위한 GPU 그리고 HM.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거든. 데이터는 과거 수십 년 쌓였던 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난 모델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쉽게 얘기하면 화학의 주기율표를 만드는 거야. 한 번 주기율표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뭐해? 한 번 만들면 끝이야, 주기율표는. 그 다음에 한 20년 후에 또 다른 원소기호가 발견되면 주기율표를 만들면 되겠지. 애도하면 되겠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들었던 현재의 그 모델도 네이비 2008년 이후에 18년 동안 쌓여있던 엄청난 데이터 위에서 학습을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 속에서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쓰고 있고, 이제 그 속에서 필요한 반도체의 구도에서 추론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GPU와 여전히 엄청난 HBM이 쓰일 것인가, 아니면 GPU 대신 다른 노직 반도체가 또 HBM 대신 다른 메모리로 전환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반도체를 아주 좋게 본 친구, 더더욱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을 좋아하는 메모리 계열의 제조업체를 여전히 좋겠다고 한 사람들은 현재의 구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 소구의 하나 같아. 나는 여기에 반대하는 거고, 곧 출현으로 바뀔 것이다. 다른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즉 GPU가 CPU 그리고 HBM이 그 저전력 DDR이라든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로 바뀔 것이다. 여전히 HBM과 GPU는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 동의는 서서히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가 현재 엣지 디바이스로 가장 멋진 디바이스가 나의 사이버 트럭이야. 나의 사이버 트럭이 사실은 엣지 디바이스야. 미래의 엄청난 피지컬 디바이스 중에 하나지. 많은 사람들은 엣지 디바이스 시대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로봇으로 무장되고 청소기로 무장되고 피지컬 디바이스로 무장되면 엄청난 HBM, 엄청난 GPU가 필요할 거로 생각해. 하지만 내가 쓰는 사이버 트럭에 보게 되면, 나 자율주행 하고 있잖아. 자율주행 하고 있다는 소리는 AI가 심어 있다는 소리야. 심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속에 하드웨어 구성 어떻게 돼? 하드웨어 4에는 첫째,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CPU 2기가 있어. 테슬라가 자체 설계 개발한 NPU 2기가 있어. 자, 이게 로직 반도체야. 이 속에 SRAM이 SRAM, 칩 안에, 로직 반도체 안에 같이 협업하는 메모리 SRAM이 존재해. 그 다음에 밖에는 뭐가 있냐? HBM이 있는 게 아니고 GDDR6가 있어. 자, 현재의 테슬라 자동차라는 엣지 디바이스는 미래의 엣지 디바이스의 리트머스 시험지야. 자,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로 봤을 때 HBM이 없더라. 내 차이는 없어요. CPU도 없어. 자동차나 엣지 디바이스는 집안에 있는 뭐 청소기보다 훨씬 더 사실 그 연산량이 많거든. 초고속해야 되고. 왜냐면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속성은 세 가지 속성을 갖춰야 돼. 첫째, 엣지 디바이스는 어떤 속성? 배터리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저전력, 그게 LPDDR이 필요하겠지. 저전력 메모리.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반도체가 필요해. 두 번째는 초저지연성. 리스폰스,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 자동차, 응답 속도 엄청 빨라야 돼. 저지연성. 그리고 이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항원 항섭 장치가 있는 클라우드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센터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뭐 추울 때도 넘어서 추우셔야 될 거 아니야? 사이버 트럭은 겨울에 알라스카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이 환경에 적응 가능해야 돼.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습도 많을 때도 이런 세 가지의 특성값을 갖는 반도체 바뀔 거야. 자,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첫째는 현재 GPU 플러스 HBM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학습 AI가 앞으로 여전히 강할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의 중심은 서서히 추론으로 넘겨받을 것인가. 나는 후자야. 그렇지 않고 전자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자, 두 번째 차이, 수요 측면에서 나는 학습형 반도체에서도, 그러니까 학습 필요한 HBM과 GPU의 결합 모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학습,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그 컴퓨팅 파워가 2023년부터 필요했어요. 본격적으로 2023년, 2024년, 25년, 26년 계속 나오는 과정에 이론적으로 1억 개, 그 다음에 2억 개, 그 다음에 3억 개, 그 다음에 4억 개 필요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학습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와 엄청난 그 병렬 처리 연산 CPU, GPU가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 엄청난 증가로 필요했다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자연 증가율로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근에 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엄청난 이 가격 상승은 압축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 정도 필요한 게 정상적인 궤도였을 텐데, 갑작스럽게 오픈 AI가 GPT를 딱 시장에 놓으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거기에 쫓긴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 뭐 그로 각 나라가, 각 회사들이 이 큰일 났네. 우리는 개발하면 우리 회사는 죽겠네. 겁을 먹은 것 같아. 오픈 AI의 챗 GPT 모멘텀을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겁을 먹는 과정이 2024년, 25년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겁을 안 먹었으면 1억 개, 2억 개, 3억 개, 4억 개를 살 텐데, 매년 굉장히 많은 증가로. 하지만은 겁을 먹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버리면 그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뺏길까 봐, 아니면 죽어버릴까 봐, 미래에도 투자해야 돼. 3억 개 투자할 것을 땡겨서, 4억 개 투자할 것을 땡겨서 먼저 1, 2, 3, 4의 스케줄이 아니고 4억 개, 4억 개, 2억 개, 1억 개 압축 수요가 최근을 이렇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자, 압축적 수요에서 압축 수요가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의 싸움에서 나는 압축 수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는 학습형 AI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출연형 AI로 전환될 것인지 문제에서 나는 출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곧 올 것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박사급의 파운데이션 모델만 만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압축 수요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1, 2, 3, 4 축으로 수병을 위한 고대역폭 HBM GPU 반도체는 필요할 것이다. 나는 내년 내후년에 쓸 반도체도 먼저 선구매로 시장에 장착돼 있다라는 생각이야. 이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지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 어쨌든 나는 엣지 디바이스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사이버 트럭을 보고 있고, 사이버 트럭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 4 기반의 그 컴퓨터 파워의 시스템 구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HBM이 없고, 그리고 GPU가 없어도 아주 잘 작동된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그게 이제 끼겠지. 뭐가 있냐면 그록이 낄 거야. 그 생성의 AI가 피지컬 AI 이제 끼게 되면, 현재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설정할 때도 요거 누르면서 하잖아. 아니면 말로 하겠지. LLM 기반으로 개발된 파운데이션 모델 그록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의 그 NPU, CPU, 그래픽 DDR 뭐 6 같은 것보다 더 고급 사양이 들어올 거야. 그게 이제 AI6, AI7,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통합형 반도체 CPU 개념이 들어올 거고, 그 통합형이라는 게 CPU와 NPU가 합쳐지는 개념이야. 이제 그런 쪽으로 오면서 동시에 메모리는 LPDDR 쪽으로 올 거야. 현재는 그래픽 DDR이 장착돼 있는데 LPDDR로 오면서 아마도 HBM은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렇듯 그렇게 고성능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엣지 디바이스 중에 굉장히 높은 영역의 엣지 디바이스야. 이것조차도 HBM과 GPU를 쓰지 않을 텐데, 쓰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여전히 현재 HBM과 GPU의 세상이 된다는 가정 속의 출발점은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제목이 혹시 압축된 수요가 있었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야. 미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수요가 땡겨서, 미래 것도 땡겨서 쓰는 수요가 있지 않았어? 라는 의심이었고, 두 번째는 혹시 잠복된 공급, 숨어있는 공급. 왜냐면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반도체 생태계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팹리스가 있어. 팹리스? 우리 뭐 팹리스가 뭐야? 엔비디아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노직 반도체를 만드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그 3대장을 할 수 있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패키징 공정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가지고 만들어진 걸 그 하이퍼스컬러들이 갖다가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받는 구도로 행사됐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노직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 3개,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3대장 3개, 뭐 랜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3개만이 생산할 수 있고 다른 회사는 못하지 않겠어? 그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다. 여전히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이 오르겠지. 이런 구조 속에서 시장은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그 의심이 나는 중국의 잠복된 공급이야. 중국이란 나라가 그냥 있을 것인가? 나는 세상을 보게 되면 나도 시골 출신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뭐 잘 됐냐? 어쨌든 잘 됐어? 왜 잘 됐을까? 왜 한국은 이렇게 잘 살까? 그런 고민 속에서 왜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잘 살지? 라는 고민 속에서 해석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첫째, 경쟁이 없는 것보다 경쟁이 심할수록 잘 살 또는 진보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경쟁이야, 경쟁. 엄청난 경쟁. 한국은 경쟁 최고잖아. 맞지? 두 번째는 뭐야? 결핍. 뭐가 부족해야 돼. 절실함. 두 가지가 인간 또는 조직 또는 국가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도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한국도 중국도 경쟁과 결핍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 최근에 20년, 30년 발전 단계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체 이외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 네 번째로는 시장, 넓은 시장을 우리는 수출 시장을 개척했잖아.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성장 발전 축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중국의 이 발전을 네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결코 한국보다 뒤지지 않는다. 경쟁 측면에 수많은 기업들은 눈만 뜨면 경쟁하고 있지. 눈만 뜨면 경쟁하고 있어. 눈만 뜨면 사라지는 기업이 있고 다시 또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눈만 뜨면 수억 명이 수천만 개의 기업들이 그 결과 우리는 과거에 5년 동안 6년 동안 10년 동안 목격했잖아.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있던 LCD가 그쪽으로 넘어왔고 OLED 넘어왔고 배터리 넘어왔고 전기차 넘어왔고 그 넘어간 이유가 뭐야? 그들이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절실함 때문이야. 그렇다면 반도체는 그게 없을까? 나는 반도체는 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3년 사이에 있었던 중국의 절실함, 반도체의 절실함은 과거 배터리와 전기차보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아. 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미중 관세 전쟁, 그리고 이 호르무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견제 속에 반도체는 거의 다 장비는 수입 중단이야. 개발을 못했고 장비는 도입을 못했고 생산은 그 결과 속에 중국은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결핍, 견제,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뭐가 있어? 시장이죠, 시장. 반도체 써줄 사람 있잖아. 시장, 기업들이. 바이두 있지, 전기차 뭐 있지, 뭐 비아디 뭐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써줘야 돼. 그래서 경쟁과 결핍,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넓은 시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못 만들 것이다. 반도체는 로직은 3대장이, 메모리도 3대장이 여전히 미래를 다 지배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요. 중국 할지도 몰라. 라는 속에서 의심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잠복된 공급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잠복된 공급이 없을 것인가 여전히. 라는 속에서 나는 잠복된 공급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이건 조만간 시장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이 속에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보자고. 첫째, 반도체 생태계 뭐라고 해요? 팹리스, 그리고 로직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이잖아. 그리고 이걸 사준 수많은 기업들, 그 속에서 이 생태계는 최근에 거의 완성된 것 같아. 팹리스에서는 뭐가 있어? 화웨이하고 팹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CXL 그 몬타지 테크놀로지라는 그 반도체 인터페이스 그 칩 제조 회사가 있어. 그런 등등 엄청난 회사야. 또 하나는 노직 반도체는 SMIC,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CXMT, 그리고 YMTC, 랜드, 그리고 패키징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할 정도로 패키징은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 속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근 2,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굉장히 잘 완성된 것 같고, 캐파 측면에서 보통 우리 반도체 캐파는 과거에는 이제 월간 12인치 웨이퍼 투입량으로 얘기를 했어. 그 속에서 투입량 기준으로 한 3년 전만 하더라 한 9% 10% 정도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최근에는 거의 뭐 20% 정도. 2, 3년 후에는 거의 세계 시장 투입량 기준으로 30% 마켓을 점유할 정도 엄청난 공량 증가를 우리 하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잠복된 공급을 무시하지 말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얘기했던 압축된 수요가 혹시 있어서 벌써 땡겼던 수요 때문에 미래에 학습용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GPU 내지 NDH를 이끄는 이 세 개 회사가 시장을 그리고 낸드 뭐 샌디스크라든가 이 회사가 시장을 다 움직여 버리잖아. 기타 등등도 앞으로 이제 움직일 거야. 나는 여전히 온고잉이야. 반도체는 다만 구성이 다를 것이다. 내 사이버 트럭을 보라. 거기는 HB가 없더라. 그런 거야.